안녕하세요. 인생 가장 소중한 보물을 만나 살아가고 있는 70대 남자입니다. 제 인생은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인생에서 어떤 일보다 특별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 어린 시절은 암흑이었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던 아버지께선 불의의 사고로 제가 5살이 되던 해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선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어린 제 손을 붙잡고 할아버지께 절 맡긴 후 그대로 집을 나가셨어요. 할머니께서 병으로 일찍 떠나시고 쭉 혼자 사셨던 할아버지께선 어쩌다가 노년의 저를 맡아 키우게 되셨어요. 처음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그날, 제 머리를 느릿하게 쓰다듬으시던 할아버진 제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애비가 앞으로 얼마까지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너 하나만큼은 꼭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마. 세상에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내 편,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등나무 같은 존재. 할아버진 제게 그런 분이었습니다. 비록 부모님의 사랑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할아버지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저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어요. 보통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경우엔 국민학교를 나오는데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할아버지께선 반일을 하시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제가 고등학교까지 잘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할아버진 어릴 때 너무 가난했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어도 할 수가 없었어. 찢어진 바지를 입고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가난했어서 국민학교만 졸업을 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했지. 그래서 다짐했어. 나중에 먼 미래에 내 자식이 공부를 하고 싶다. 내 손주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돈을 꾸어서라도 공부를 꼭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겠다. 할아버진 그런 마음으로 네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넌 그저 학교만 열심히 다녀. 알겠지?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해야겠다. 절대로 나쁜 길로 빠지면 안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친구들도 공부를 주로 하는 친구들 위주로 사귀었고 조금이라도 멋을 부리거나 껄렁거리는 친구들과는 멀리했죠. 솔직히 저도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건 찾아왔었는지라 가끔은 놀고 싶기도 했고 한 번쯤은 일탈이라는 걸 해보고 싶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할아버지께선 간밤에 절 불러내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보니 마당에 있는 평상에다가 조촐하게 술상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할아버진 적잖게 당황스러워하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른이 되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잔을 기울일 일이 많아질 게다. 원래 술이라는 건 또래 친구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어른한테 배우는 게 제일 좋은 법이야. 자, 오늘은 이 할애비가 술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가르쳐 주마. 앉아보거라. 할아버진 그날 어른과 함께 술을 마시면 고개를 돌려서 마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머리가 어지럽거나 적당히 기분이 좋아진다면 거기서 절제라는 게 가장 좋다는 것까지 모두 알려주셨어요. 저는 제가 바르게 큰 이유의 팔알이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면 꼭 할아버지께 키워주신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야지 하고 다짐했어요. 고등학교를 마친 후 성인이 된 전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친구와 함께 상경했습니다. 일을 구할 나치면 버스로 최소 2시간은 넘게 이동을 해야 했기에 차라리 일자리가 넉넉하게 있는 서울로 가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선 서울로 올라가는 것에 걱정이 무척이나 많으셨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서울은 많이 복잡할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자주 내려올게요. 전화도 자주 드리고요. 그래, 아무리 바쁘더라도 끼니는 굶지 말고 꼭 챙겨 먹고 다녀.
알았지? 네, 할아버지도 저 없다고 끼니 대충 드시지 마시고 꼭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아프면 꼭 병원부터 가세요. 저는 올라가자마자 커다란 공장에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월급도 그 당시로선 꽤 높은 편이었던 데다 기숙사도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의식주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죠. 회사 내엔 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도 있었기에 시간이 나면 할아버지와 전화 통화도 할 수 있었죠. 저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가 장가를 갈 때까지 기다려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항구가 전화 왔어. 병원이라는데 전화 안 끊었으니까 빨리 가서 받아봐.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올 일이 없는데 무슨 일 때문에 전화가 온 걸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혀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던 할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할아버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웃집 어르신들과 식사를 하시고선 조금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어겠다는 말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셨고 그렇게 작별 인사 하나 없이 주무시는 길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던 거죠.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할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그리고 차라리 상경을 하지 말 걸, 할아버지 옆을 계속 지켜드릴 걸 하는 죄책감에 눈이 부어서 제대로 떠지지도 않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 딱 내일까지만 울게요. 그리고 더 이상 안 슬퍼할게요. 할아버지 손자답게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 거기서도 저 꼭 지켜봐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만나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많이 나누고 계세요. 아셨죠? 사랑해요, 할아버지. 정말 많이 사랑해요. 말을 해도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꼭 하늘나라에 계시는 아버지를 만나셨기를 그리고 그곳에선 편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할아버지를 영원히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앞에서 했던 약속대로 저는 장례식이 끝난 이후부턴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할아버지께서 흐뭇해 하실 수 있게끔 되려 더 열심히 일했고 최선을 다해 부끄럼 한 점 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전 20대의 시작부터 22살이 되던 해까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고 공장 기숙사에서 나오자마자 그 돈을 가지고 곧바로 서울 외곽 쪽에 있는 곳에다가 월세방 하나를 얻어 홀로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구하던 중 예전에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형님께서 사장으로 계시는 시장 안의 정육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작년에 공장을 그만두시고 정육점을 차리셨다는 소리를 얼핏 들었었는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마주할 수도 있구나 싶어 새삼 신기하더라고요. 태어나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형님이 일을 잘 가르쳐 주셨다 보니 일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형님은 흐뭇한 웃음을 짓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공장 다닐 때도 일 잘한다는 소리만 듣고 살더니, 어? 아, 이런 일까지 잘하네. 아주 일머리가 타고났어. 아니에요, 형님. 제가 스스로 터득한 게 뭐 있나요? 다 형님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죠. 제 말에 그 형님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냐며 마구 웃으시더군요.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무렵쯤 형님이 갑자기 제게 정육점을 맡아주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하시니 저 역시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위암 말기라고 하시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몸으로 나랑 동생들 정말 열심히 키우신 분이었거든.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더 늦기 전에 제대로 효도 한번 해보려고 병간호하면 자연스럽게 장사에 소홀해지게 될 테니까 처음엔 가게를 내놓으려고 했었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게를 내놓는 것보다 너한테 맡기는 게 더 낫겠다 싶더라고. 이거 내놓고 고향 가서 새로 시작하려고. 어때? 형님, 너라면 충분히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 꺼낸 거야.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냥 내놨지. 넌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 항구가.
잘 부탁한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남에게 신뢰를 얻고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이런 결정을 해줘서 고맙더라고요. 그 후 저는 아주 꼼꼼하게 인수인계를 받은 다음 형님을 이어 정육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아내를 만나게 된 것도 이맘때쯤이었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아내는 이제 막 피어난 여린 꽃 한 송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쁘고 단정하게 하나로 묶은 머리, 웃을 때 푹 패이는 보조개. 한눈에 봐도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음이 끌렸던 이유는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살았다는 것이었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시지만 아버지께서 몸이 조금 불편한 분이셨기에 어린 시절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가정 형편도 넉넉지 못해서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땐 과연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싶었는데 확실히 어른이 되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상황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잘 극복했어요. 단칸방에서 살다가 괜찮은 빌라로 이사도 갔고요. 고생 정말 많았네요. 저도 어릴 적에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닌 절 할아버지께 맡기고 떠나버렸거든요. 할아버진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뭔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쩌면 서로의 어두운 면을 덮어줄 수 있는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모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판단한 저희는 3번 정도의 만남을 가진 후 연애를 시작했고 1년 정도가 지나 결혼을 약속했어요. 저라는 부족한 사람을 믿고 흔쾌히 저와 결혼이라는 선택을 해준 아내에게 그저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온 다음 날 아내는 제게 할아버지가 잠들어 계시는 곳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고 오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산소 완전 시골 쪽에 있고 가려면 3시간 정도 걸릴 텐데 괜찮겠어? 당연히 괜찮지. 내 남편을 이렇게 멋지고 듬직하게 잘 키워주신 분인데 당연히 찾아뵙고 손주 며느리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하고 인사드리는 게 도리 아니겠어? 이렇게 예쁘게 말해주는 아내가 어찌나 고맙던지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산소에 찾아가서도 손주 며느리라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산소에 술을 2잔 뿌려드리며 절까지 올리는 그 모습에 한 번 더 아내에게 반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사랑스러운 딸 한 명을 낳았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을 소중한 저의 첫 아이였어요. 베넷짓을 하는 것도 입을 오물오물거리며 이유식을 먹는 것도 자식을 낳으면 자식 똥기저귀 냄새까지도 구수하게 느껴진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낳아보니 알겠더군요. 그리고 아내는 아이를 키우는 와중에도 저를 열심히 내조했어요. 가끔은 제가 너무 바빠서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까봐 도시락을 싸주기도 했고 늦은 밤까지 장사를 하고 나서 가게 문을 닫으면 항상 가게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기도 했습니다. 아빠! 진아야! 여보! 어떻게 왔어?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그냥 집에서 기다리고 있지. 혼자 지친 몸 이끌고 오기보단 그냥 옆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와봤지. 오늘도 고생 많아서 정말. 틈틈이 아이와 함께 절 마중 나오면서 저를 세상 제일 가는 남편이라고 말해주던 사람. 혼자였을 땐 그저 산소에 가서 절을 하는 걸로 끝냈던 할아버지 기일에 이제는 제사를 지내드려야겠다며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을 손수 만들어 상에 올리곤 했던 사람. 아내는 제게 참 많은 위로와 응원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딱 이렇게만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던 어느 날 딸의 나이가 딱 9살이 되던 그해 제게 예고 없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조선희 환자분, 박진아 환자분, 고속버스 6중 추돌 사고 피해자로 오늘 오후 17시 30분경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땡땡 병원으로 와주세요. 그날은 아내가 처갓집에 일이 있어 아이를 데리고 잠시 다녀오겠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정육점에 대량 주문이 들어오는 바람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아내와 딸만 버스를 태워 보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타고 있던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육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게 됐고, 사고의 여파로 인해 아내와 딸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내와 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장례식이 차려진 그 순간까지도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현실을 깨닫게 된 건 지방에서 급히 올라오신 장인어른 장모님의 울음소리를 들은 뒤부터였습니다. 선이야, 엄마 왔어. 차라리 내가 갈 걸 뭐하러 오라고 해서.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죄다. 내 죄. 박서방. 자식을 앞세워 보낸 우리 속도 말이 아니지만 한순간에 와이프랑 딸을 잃은 자네 심정은 오죽하겠어.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제 머릿속은 현실 부정으로만 가득 들어찼습니다. 아내와 딸이 떠났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사진 속 환히 웃고 있는 아내에게 손을 뻗으면 금방이라도 웃으며 뻗은 손을 잡아줄 것만 같은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열 속에 장례가 마무리된 후 장인어른께선 저를 꼭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서방, 내가 자네한테 뭐라 해줄 말은 없네만 그래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힘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 선이도 그리고 진아도 하늘에서 마음 편하게 있지.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게. 아내와 딸의 장례를 마치고 난 뒤 저는 정말 깊은 우울 속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내와 딸을 따라가고 싶다는 위험한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정육점도 계속해서 문을 닫아놓고 눈을 뜨면 술을 마시고 아내와 딸을 그리워하며 한참을 울다 결국 지쳐서 잠에 드는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술을 마시고 잠에 든 어느 날 제 꿈에 아내가 찾아왔더라고요. 하얀 원핏을 입고 있던 아내는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짓고서 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한달음에 아내에게 달려가 아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절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술만 먹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 우린 이제 안 아프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 슬퍼하자. 여보, 나도 그냥 당신 따라갈래. 너무 보고 싶어. 당신은 꼭 오래오래 살다 와. 그리고 나중에 우리한테 와서 우리 없는 세상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줘. 정말 많이 사랑해, 여보. 아내는 제게서 점점 멀어졌고 저는 사라져가는 아내를 계속 부르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내를 안았던 생생한 느낌에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계속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약해지고 있으니 아내는 제게 정신을 차리라는 말을 하기 위해 찾아와 준 것 같았어요. 저는 넉 달 만에 제대로 된 외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자르는 김에 수염도 다듬고 그리고 나서 허기를 달래기 위해 근처에 있는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국밥집 근처로 가자마자 웬 남자아이 2명이 제 옆으로 달려와선 대뜸 껌을 내밀더라고요. 이게 제 운명의 2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껌 한 통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는 식당이나 건물 밖에서 떡이나 껌을 사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꼬마들도 길에서 껌을 팔아 생계를 해결하는 듯 보였어요. 솔직히 시장에서 이 꼬마들과 같이 다닌 할머니를 많이 보긴 했었습니다. 그전엔 껌을 사달라고 해도 무심코 지나가 버리고 꼬마야, 아저씨는 괜찮아 하고 껌을 사주지 않았었는데 유난히 그날따라 사주고 싶더군요. 추운 날 하얗게 눌러붙은 콧물을 닦지도 못한 채 껌을 파는 아이들을 보니 괜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
아이들이 들고 있는 껌을 모두 사줬습니다. 돈을 받은 아이들은 해맑게 웃으며 소리쳤어요. 우와, 아저씨 감사합니다. 할머니, 우리 껌 다 팔았어. 아이들이 달려간 그곳엔 허리가 반쯤 굽은 채 떡바구니를 짊어지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할머니의 손주인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께 다가가 말을 건넸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몸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떡은 많이 파셨어요? 예, 오늘은 하나밖에 못 팔았네요. 에휴, 제가 그 떡 다 사드릴게요. 한 개 500원 맞죠? 이걸 전부 다요? 예, 한 개당 500원인데 남은 떡은 13개니까 여기 6,500원이요. 그리고 제가 마침 밥을 먹으려던 찰나였거든요. 괜찮으시면 같이 식사하시죠. 여기 국밥집이 정말 끝내주게 잘하거든요. 할머니, 나 배고파. 국밥 먹고 싶어. 할머니께선 한참 동안 식사를 사주지 않아도 된다고 거절하셨지만 결국 설득 끝에 아이들과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배가 많이 고팠던 건지 국밥이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도 아이들도 정말 국밥을 후후 불어가며 아주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끝내고 계산을 하고 나오는 길에 할머니께선 제 손을 잡고 연신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국밥값도 한두 푼이 아니었을 텐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이고, 아닙니다. 얼마 안 나왔는데요, 뭘. 그런데 할머니,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기침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원래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일상처럼 나오는 거니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얘들아, 너희도 아저씨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지. 아저씨,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그때 또 사줄게. 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름은 알아둬야지. 너흰 이름이 뭐야? 나이 몇 살이고? 전 김현수고 9살이에요. 그리고 얜 제 동생 김영국이고 올해 7살이요. 아저씨가 앞으로 이름 외워놓을게. 자, 추운데 할머니 손 꼭 잡고 조심히 들어가. 어르신, 그럼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저씨. 그렇게 할머니와 아이들은 손을 꼭 잡은 채 뒤돌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보니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런 사람들도 힘을 내어 살아가는데 나는 슬픔 하나도 이기지 못해서 세상을 등진에 만회했다는 사실이 창피했습니다. 하늘에서 아내가 절 보고 혼을 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날 이후 전 매일매일 나가서 아이들이 파는 껌과 할머니께서 파는 떡을 모두 사곤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조금이라도 더 빨리 팔고 따뜻한 집으로 가서 쉬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제게 존댓말을 쓰시던 할머니께서도 몇 번 보고 나니 제가 편해지신 건지 저에게 편하게 말을 놓기 시작하셨어요. 아유, 돈이 그렇게 많어? 아주 지갑이 씨가 마르겄어. 에이, 말을 테면 말을 하죠 뭐. 다른 것보다 아이들과 할머니가 많이 신경이 쓰였던 이유는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하진 않았을지, 혹시라도 물건을 다 팔지 못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닐지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첫째 현수의 나이가 세상을 떠난 우리 딸과 동갑이었기에 마치 제 딸을 보는 것 같아 정말 눈길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느 순간부턴가 아이들과 할머니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께서 혹시라도 어디 편찮으신 게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우선 시장에 나가 아이들과 할머니를 아는 분이 없는지 물었고 수소문 끝에 할머니 집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와 고기, 쌀과 반찬 등을 가지고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판자촌 중 한 곳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반가운 얼굴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현수였어요. 아저씨,
현수야, 잘 지냈어? 한동안 안 보이길래 걱정돼서 아저씨가 물어물어 이렇게 찾아왔어. 할머니는 안에 계셔? 네, 계시긴 한데 지금 좀 많이 편찮으세요. 뭐? 일단 아저씨가 좀 들어가 봐도 될까? 현수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고 집 안으로 들어간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 내부 상태는 말 그대로 정말 최악에 가까웠거든요. 난방이라곤 조금도 되지 않는 집에 곰팡이는 군데군데 피어 있고 곳곳에 벌레까지 사람이 살기엔 열악하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좁은 방 안에 형국이와 이불을 덮고 누워 계시는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저 왔습니다. 목소리 알아들으시겠어요? 할머니는 제 목소리를 들으시더니 눈을 천천히 뜨고 희미하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럼 기억하고 말고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는 어떻게 찾아왔어? 시장 상인분들께 수소문해서 찾아왔어요. 어디가 편찮으신 거예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날이 추우니 기침도 더 심해지고 이번 계절은 유독 좀 심한 것 같구만 그래. 혹시나 싶어 할머니 이마를 만져보니 이마가 불덩이 같더라고요. 이렇게 기침을 심하게 하시고 열까지 나면 나중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았죠. 노인분들의 경우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작은 기침 하나도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전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우선 병원부터 가보는 게 좋겠어요. 지금 이마가 완전히 불덩이에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시겠어요. 괜찮어. 병원은 무슨 돈 아깝게. 병원비 같은 건 다 제가 부담할 테니까 어서 병원으로 가요. 손자들 생각도 하셔야죠. 몸 천천히 일으키시고. 할머니께선 끝까지 병원으로 가지 않으려 하셨지만 결국 설득 끝에 자리에서 일어나 저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으신 후 결과를 보러 진료실에 들어가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절 보고선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드님이세요? 예, 제가 할머니 아들 되는 사람입니다. 할머니께서 평소에 기침이 좀 있으시다고 하셨죠? 여기 폐랑 기관지 쪽에 하얀 거 보이세요? 이게 다 염증입니다. 그런데 염증만 있는 게 아니라 폐 쪽에 종양도 함께 보이네요. 이 정도면 폐암 말기 정도 수준입니다. 할머니, 평소에 기침할 때 피가 나온다곤 하진 않으셨어요? 피를 뱉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전에 한 번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그럼 치료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다른 분들 보니까 수술도 막 하시고 항암 치료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러던데. 할머니께서 워낙 연세가 많으신 편이다 보니 젊은 사람들에 비해 암 진행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치료를 진행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치료를 진행해 보겠다고 하시면 시도를 해볼 수는 있어요. 이 정도면 나도 오래 살았지. 인생도 욕심내 살아서 뭐해. 의사 양반, 그냥 치료를 안 받을게요. 아니요, 선생님. 치료하겠습니다.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볼게요. 폐암 말기라니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안 쓰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 할 수 있는 치료는 모두 다 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서 할머니와 함께 진료실을 빠져나왔고 할머니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치료 같은 거 안 받아도 돼. 그냥 주어진 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늙고 병들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만큼 추한 게 어디 있다고. 할머니, 무슨 일이 있어도 치료는 꼭 받으셔야 해요. 할머니 옆에는 현수랑 형국일 생각하셔야죠. 애들은 할머니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치료비 같은 건 걱정하지 마시고 낫는 것만 생각하세요. 할머니 치료 받으시는 동안만큼은 제가 아들처럼 곁에 있어 드릴게요. 제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리자 할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항암 치료를 시작하신 할머니는 날이 갈수록 야위셨고 항암의 부작용으로 머리가 빠지시는가 하면 음식물을 제대로 넘기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는 아이들도 무척이나 힘들어했고요. 아저씨, 우리 할머니 많이 편찮으신 거예요? 할머니는 현수랑 형국이 생각하시면서 지금 병마랑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중이야. 나쁜 세균이랑 싸워서 꼭 이겨내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저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진행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나빠지기만 할 뿐이었죠. 그렇게 할머니가 폐암 진단을 받은 지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을 때쯤 할머니는 절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네, 나 떠나면 우리 형국이랑 현수 잘 보살펴 줄 수 있나? 정말 불쌍한 아이들이야. 부모의 사랑도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일세. 자네 정도면 충분히 우리 애들을 잘 돌봐줄 것 같아서 말이야. 제가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 지금 치료가 우선이니까 그 얘기 나중에 할머니. 나도 알고 있어. 이제 나한테 더 이상 희망이라는 건 없다는 걸. 그래도 삶의 미련은 없네. 토끼 같은 우리 손자들이 눈에 밟혀서 그렇지. 우리 현수랑 형국이 불쌍한 아이들이야. 제 부모가 연탄가스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그때부터 보잘것없는 이 햄이랑 산다고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고 살았지. 부모 밑에서 컸으면 그저 응석바지로 컸을 텐데 너무 철이 일찍 들었나 싶어서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연탄가스 사고요? 나한텐 아들 하나가 있었어. 며느리랑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저 어린 것들을 종종 우리 집에 맡겨놓곤 했었지. 야근을 하는 날엔 가끔씩 우리 집에서 자고 가는 날도 있었고, 그날도 그랬어. 새벽같이 퇴근을 한다고 우리 집에서 아이들 좀 재워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험악하게 떠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난 졸지에 자식 먼저 앞세운 부모가 됐고 우리 손자들은 부모 잃은 아이들이 되어버렸지. 할머니께선 이야기를 이어나가시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할머니와 아이들의 속사정을 듣고 나니 괜히 마음 한켠이 욱신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제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아드리자 할머니는 절 바라보며 아이들을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현수랑 형국이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세상에 정말 혼자 남겨지게 될 게야. 그래서 난 염치불구하고 자네한테 우리 손자들을 부탁하고 싶어. 들어줄 수 있겠나?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애들은 제가 책임지고 보살필게요. 자네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 참 고맙네. 자네랑 인연이 된 것이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 할머니께선 제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우리 손자들을 돌봐준다고 약속해줘서 고맙다는 말. 그 말이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폐암 투병을 한 지 몇 개월 만에 이 세상에서의 길고 긴 소풍을 끝마치셨습니다. 할머니께 남은 가족이라곤 어린 두 손자들이 전부였기에 제가 아이들의 곁을 지키며 상주 노릇을 했어요. 장례식 첫날 밤 현수는 제 곁에 앉아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저씨가 없었다면 저희는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아저씨가 계셔서 참 다행이에요. 현수야, 할머니 돌아가셔서 많이 슬프지? 속상하고 슬프면 참지 말고 울어도 돼. 아니요, 전 울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랑도 약속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울지 않겠다고, 강해지겠다고. 현수의 대답이 꽤 기특하게 들리기도, 그리고 안쓰럽게 들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내내 할머니와 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와 했던 처음이자 마지막 약속이었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켜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장례를 마무리 짓고 난 후 저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아저씨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꼭 했던 약속이 있어. 당신께서 떠나시게 되면 세상에 홀로 남은 너를 책임지고 돌봐주기로. 그래서 이 아저씨는 오늘부터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주려고 해. 아저씨랑 같이 갈래? 아이들은 저의 말을 듣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현수와 형국인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됐어요. 그리고 말로만 보호자를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거쳐 아이들의 공식적인 보호자가 됐습니다. 제가 현수와 형국일 법적으로 입양해서 정식으로 아버지가 된 것이었죠. 아이들의 친모는 연락도 닿지 않는 데다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기에 친모의 의견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입양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복잡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법적인 가족의 울타리에서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기에 좀 더 마음이 편해졌어요. 법적으로 현수 형국이가 저의 아들이 된 날, 아이들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아저씨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을 들은 전 당연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인정한 내 아들들인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아저씨라는 익숙한 이름이 아버지라는 따뜻한 이름으로 변하기까진 몇 개월간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아버지하고 불러주는 그 목소리들이 굉장히 따뜻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나날이 빠른 속도로 성장했어요. 특히나 둘 다 공부에 두각을 보였기 때문에 공부에 관련해선 정말 아낌없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성장하면서 꿈이 생겨났어요. 현수가 고등학교 갈 때쯤 처음으로 제가 장래 희망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첫째인 현수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고 둘째인 형국인 구급대원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형국인 왜 구급대원이 되고 싶어? 첫 번째는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서요. 우리 할머니는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어요. 아이고, 우리 형국이가 다 컸구나, 다 컸어.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그리고 구급대원의 일은 꺼져가는 생명에 다시 불씨를 붙여주는 거, 그리고 붙은 불씨가 다시 타오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위기에 처한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꼭 하고 싶어졌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구급대원이 돼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멋진 일을 하고 싶어요. 와, 아주 멋진 목표를 가지고 있네. 그럼 현순 왜 의사가 되고 싶어? 아픈 사람들이 저로 인해 다시 웃을 수 있게끔 해주고 싶어서요. 오직 돈만 보고 쫓는 의사가 아니라 오직 사람을 위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두 아이들은 정말 야무지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멋진 꿈을 키워나가며 건강하게 성장해줬어요. 그리고 어버이날엔 어김없이 저의 가슴에 두 개의 카네이션을 달아주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전 아이들을 꼭 껴안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우리 아들들, 비록 내가 너희들 태어날 때부터 길러준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야.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 얘들아. 저희도 아버지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중에 꿈을 이루고 아주 멋진 어른이 된다면 그때 꼭 아버지께 이 은혜 모두 돌려드릴게요. 사랑해요, 아버지. 키워준 은혜를 갚는다는 말. 이 말이 참 사람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굳이 은혜를 갚을 필요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열심히 노력해 꿈을 이뤄냈습니다. 큰 아들인 현수는 의사 중에서도 안과 의사가 됐고 작은 아들인 형국인 119 구급대원이 되어 바쁘게 뛰어다니며 본인이 원하던 대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됐죠. 아들들이 성장함에 따라 저도 나이가 70을 먹다 보니 주름살도 늘어나고 흰머리도 생기는 등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난 변화가 있다면 바로 눈이 침침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나도 늙긴 늙었나 보다. 예전엔 참 잘 보였었는데
나이 먹는다는 게 참 서글프네. 서글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시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나중엔 사물이나 글자가 휘어져 보이곤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똑바로 보인다고들 했는데 왜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지 희한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증상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사물이 휘어져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물의 한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것처럼 까맣게 보이더군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눈을 몇 번이나 비비고 거실로 나갔음에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황스러워하는 제 모습을 본 작은 아들이 제게 급히 다가 물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한 거 있으세요? 형구가 내 눈이 이상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침침하다 싶은 게 끝이었는데 며칠 전부턴 물건이랑 글자가 휘어져 보이기 시작하더니만 이젠 중간이 까맣게 보여. 지금 네 얼굴을 보고 있는데도 제대로 안 보인다. 내 눈에 무슨 이상이 생긴 것 같다. 어떡하면 좋냐? 작은 아들은 제 증상을 듣더니 깜짝 놀라며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시작됐었냐고 물었습니다. 적어도 한 달은 넘었다고 하니 더욱 놀라며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지금 당장 형이 일하고 있는 안과로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빨리 옷만 갈아입고 나오세요. 빨리요. 저는 작은 아들의 말대로 급히 옷을 갈아입고서 작은 아들과 함께 큰 아들이 일하고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서 증상을 말하니 다들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각종 검사들을 모두 받은 후 아들에게 진료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큰아들의 표정이 무척이나 심각해 보였습니다. 왜? 많이 안 좋은 게냐? 뭐길래 그래? 아버지, 혹시 황반변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황반변성? 그게 뭔데? 대표적인 노인성 안과 질환 중 하나예요. 보통 황반변성은 건식이랑 습식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아버지는 지금 습식 황반변성이세요. 초기에 사물이 휘어져 보이고 중심이 까맣게 보이는 중심암점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습식은 진행 속도가 무척이나 빨라서 심각한 분들의 경우엔 단 몇 주 정도만으로도 바로 실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다행히 아버지께서는 불행 중 다행으로 실명까지 갈 상태는 아니시네요. 큰아들이 안과 의사인데 이런 증상이 있었으면 저한테 진작 말씀해 주셨어야죠. 난 그냥 나이 먹었으니까 노안이 나타난 줄로만 알았지. 습식 황반변성 같은 경우엔 지금부터라도 치료받으시면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어요. 이게 수술적 요법이 있는 건 아닌데 주사 치료라는 게 있어서요. 비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부터 저희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받으세요. 뭐? 치료를 받으면 당연히 돈을 내야지. 치료 비용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아버지, 제가 예전에 아버지께 했던 말 기억하세요? 어른이 되면 아버지께 받은 것들을 모두 돌려드리겠다는 말. 기억난다. 그런데 너흰 나한테 충분히 잘해왔잖아. 진즉에 살아오면서 그건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론 부족하죠, 아버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쭉 그 은혜 갚아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받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시력 더 떨어지는 거 막을 수 있어요. 큰아들은 제가 꼼꼼하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황반 변성이라는 게 주사 치료로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병명도 모르고 증상도 몰랐기 때문에 방치만 하고 있었는데 제 증상을 눈치채고서 곧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와준 작은 아들, 그리고 치료를 해준 큰아들 덕분에 제 증상은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치료받으신 지 두 달 정도 지나셨는데 이전이랑 좀 다른 게 느껴지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응, 우리 아들들이 신경 써준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 너희가 아니었다면 정말 꼼짝없이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거야. 내가 너희의 은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은인이다, 은인. 설사 아버지가 시력을 잃어버리신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두 눈이 되어드릴 거거든요.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지시면 저희가 두 다리가 되어 어디든 아버지를 얻고 가드릴 거고요. 저희는 아버지를 위해 어떤 거든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필요한 거 있으시거나 아프시면 꼭 숨기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이제 저희도 다 어른이 됐으니까 충분히 아버지를 지켜드릴 수 있어요. 조금 지친다 싶으시면 옆에 기대해 주시기도 하고 많이 의지해 주세요. 든든한 아들들이 아버지의 버팀목이 되어 드릴 테니까요. 내 두 눈이 멀면 나의 눈이 되어주고 거동이 불편해지면 나의 다리가 되어주겠다는 큰아들.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말하는 작은아들 덕분에 그날 전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아들들 있는 거 참 잘 키워놨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 뒤로 꾸준히 치료를 받은 전 지금은 일상생활에 그리 큰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재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병이라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받으면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아들들의 잔소리도 들어가면서 말이죠. 아버지, 오늘 안약 넣으셨어요? 빠뜨리신 것 같은데? 아이고, 맞다, 참. 내가 이렇게 요즘 깜빡깜빡한다. 지금 바로 넣어마.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못 살아. 이제부터 아예 알람 맞춰 놓을 거예요. 하루에 2번씩 꼭 챙겨 넣으시나 안 넣으시나 저 없을 땐 전화해서 여쭤볼 겁니다. 꼭 챙겨 넣으시고 제가 이번에 눈에 좋다는 영양제도 새로 사뒀어요. 이제 그것도 챙겨 드세요. 고맙다. 고마워. 역시 나 챙기는 건 우리 아들내미들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저희 집안엔 최근에 경사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한 거였어요. 혼주석에 앉아 인사라는 첫째 아들과 맏며느리를 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맏며느리도 첫째 아들이랑 같은 안과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제가 봐도 참 잘 어울리는 한상 같았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첫째 아들네 집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도 그렇게 성치 못하고 하니 아버님을 모시고 살면 좋지 않겠느냐고 맏며느리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 함께 사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거절을 했는데 첫째 아들과 며느리의 성화에 이기지 못해 결국 함께 살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함께 살던 집은 자연스럽게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엔 할머니의 기일이었는데요. 할머니의 기일을 맞아 두 아들을 데리고 할머니가 묻혀 계시는 산소로 찾아가 술을 뿌려드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찾아왔네요. 하늘나라에서 잘 쉬고 계시죠? 저도 이제 흰머리가 잔뜩 올라오는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큰 손자는 얼마 전에 결혼을 했고, 작은 손자도 좋은 배필을 만나서 곧 결혼을 할 것 같아요. 그날 할머니 아이들을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그때 못다한 이야기들 모두 다 해드릴 테니 그때까지 저희 가족들 잘 지켜주세요. 위태로웠던 삶의 끝자락에 기적처럼 찾아와준 우리 두 아들들. 현수와 형국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저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 일이라는 건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아마 지금만큼 행복하게 지내고 있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족들은 앞으로도 서로 웃을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할 수 있게끔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어렵게 인연이 닿은 것처럼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저희 가족이 앞으로 더욱 잘 지낼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들에게 딱 한마디만 남기고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현수, 형구가 말썽 한번 피우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성장해줘서 정말로 고맙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 가족 다 같이 행복하게만 살자꾸나. 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지금껏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